자, 저는 브레인에어 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진태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교육의 좀 정확한 의미, 본질적인 의미를 알려드리고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교육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한 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책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책 애니어그램 성격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이 책에서 3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3장의 제목은 성격의 집착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이 안에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성격을 벗어버리자, 각 유형이 집착하는 성격, 성격을 유지하는 이유, 그리고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들은 것과 이해한 것 오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시장, 이렇게 6가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그 9가지 성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 3장의 내용이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바로 다음 페이지를 보면 구르지에프가 수면 상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을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수면 상태.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잖아요. 뭐 자고 있다, 깨어 있다 이런 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해석이 아니라 구르지에프가 애니어그램에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수면 상태를 얘기를 했냐? 그 얘기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가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면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가면의 모습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신이 가면을 쓴 줄도 모르는 거죠. 이 내용을 해석을 하면 특정 성격을 가면으로 쓰고 있으면서 그 성격을 꾸준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 마치 이제 뭐 이걸 타고났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정 집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을 구르지에프는 수면 상태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수면 상태에서 반드시 어떻게 돼야 하냐면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자신이 특정 성격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인식하고 벗어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성격을 쓰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에서 9가지 성격 유형을 알려주는 이유는 지금 제 앞에 설명드린 이 내용으로 본다면 뭡니까? 깨어나기 위해서, 수면 상태가 아닌 깨어나기 위해서 이 성격들을 알아야 된다는 게 애니어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이제 활용할 때는 뭐 그렇게 안 사용하고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궁극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장의 첫 번째 제목이 성격을 벗어버리자라는 거예요. 벗는다라는 게 뭐 너무 심오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특정 성격만 이렇게 좁혀져서 갇혀서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벗어나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이라는 게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사실은 타고났다라고 하는 그 현상을 본 거지 타고난 건지 아니면 타고난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건지 뭐가 더 맞는 건지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타고났다 할지라도 타고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둘 다 맞더라도 내가 특정 성격만 씀으로써 불편한 상황을 벗어버리고 더 성숙한 모습이 되고자 하는 게 애니어그램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격이 뭐 타고났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애니어그램에서도 뭐 어렸을 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주변으로부터 받은 뭐 메시지, 환경적인 요인들,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목적 때문에 만든 그런 것들이 다 더해져 가지고 나의 성격적인 모습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애니어그램에서는 이 날개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제일 높게 나온 유형과 그 옆에 이제
두 개의 날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더 높게 나온 우세한 날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날개에 대한 설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날개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날개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애니어그램에서는 이렇게 날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저는 몇 번 유형인데요, 몇 번 날개를 쓰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날개 파트를 설명할 때 날개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을 드려볼게요. 거기에서는 제가 그 대신 이 날개가 뭐 꼭 그렇게 사용하는 거 맞는 건가? 과연 날개를 그렇게 따지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시 성격으로 가서요. 자, 그러면 가면이라고 하는 그 성격, 그거는 각 유형이 집착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착으로 봐요. 집착을 하기 때문에 특정 성격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애니어그램에서는 그거를 9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9가지의 집착하는 성격에 대해서 인생에서 한 번쯤 이걸 제대로 배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것을 알게 되면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현상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다 사람들이 벌이는 일들인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덜 속게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하는 게 저거 저런 집착 때문에 저렇게 나타나는 건데 라고 빨리 내가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속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당하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시점이 총선 벌어지기 이틀 전입니다. 그럼 총선에 나오는 후보들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었고 어떻게 하고 지금 유세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보면 뻔히 다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평소에 집착하는 성격의 모습을 매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 아니라고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살면서 우리 어차피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잖아요. 애니어그램을 배워서 어떻게 사람들이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나 또한 어떤 성격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 성격, 이 가면을 어떻게 벗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된다면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니어그램이 그런 점에서 다른 성격 도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격인 1번 유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이 유형을요, 번호로 얘기해요.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그래서 9번 유형까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1번, 2번 이런 것들 동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1번을 뭐 소로 알고 계신 분, 2번을 강아지 뭐 이렇게 하는데 동물로 기억하지 않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거는 그냥 약간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연결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1번을 만약에 소로 알고 있잖아요. 소 말고 다른 동물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로 기억하지 마시고 그 대신 그 1번 유형에 해당하는 명칭들이 있어요. 뭐 1번 개혁가, 2번 봉사자, 쭉 해서 9번까지 9번 평화주의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각 유형에 대한 타이틀이 되는 이 단어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1번 유형 개혁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형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뭐가 가장 포인트로 보입니까? 상대가 시간에 늦었을 때 화를 내는 이 모습. 이게 이제 1번 유형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약속을 했을 때 상대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화를 많이 낼 수 있는 유형이 이 1번 유형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눈치를 빨리 채셔야 됩니다. 이 사람도 왜 화를 내지? 왜 다른 유형에 비해서 1번 유형은 더 화를 낼까? 그 얘기는 1번 유형이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번 유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사회를 개혁을 하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희생한다라는 생각. 근데 그 희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 이 세상,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1번들은 어떤 마음을 많이 먹냐? 사명감을 많이 가져요. 사명감. 근데 그 사명감을 알아주지 못하면 되게 화가 나죠.
이거 지금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이 생각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1번이 생색을 내거나 그런 유형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4가지 사례를 넣어놨어요. 첫 번째, 정직성이 강한 아들의 고집. 자, 집안에 요런 아들들 있을 겁니다. 정직성이 너무 강해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답답한 아들. 그거에 대한 사례를 넣어놨고요. 두 번째는 사회에 관심이 많은 영식이. 이 1번 유형, 사회에 관심이 많다는 거 이해되시죠?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데 왜 사회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뭐 정치에도 관심이 많고 사회운동 이런 거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개발을 외치는 꼰대 사업가 박 대표. 꼰대라는 말이 왠지 좀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팀원들을 지적만 하는 옥공씨. 이 1번 유형들 지적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적할 게 너무나 넘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4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1번 유형을 제대로 배우실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1번 유형이구나. 항상 자기를 희생해서 사회를 바꾸고자 개혁하고자 한다라는 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쉽게 자신의 그 계획, 목표 이거를 바꾸지 않아요. 왜냐면 내 생각이 옳은 거니까. 그래서 이 1번 유형이 알지 못하는 잘못된 방식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각 번호마다, 각 유형마다 맨 끝에는 각 유형이 알지 못하는 잘못된 방식을 소개를 해놨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자신의 높게 나온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 유형에 해당하는 저 알지 못하는 방식을 정말로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자, 1번 유형은 어떻게 생각하냐? 다른 사람은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사람들로 생각해요. 내가 올바른 방식을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나는 사람들에게 주장을 하고 있어. 근데 니네들 보니까 다 잘못되어 있어. 그게 맞는 것 같아? 틀린 거야. 내가 제시한 이게 올바른 거야. 이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뭐가 많이 보이냐? 잘못된 거,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무엇을 많이 하냐면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1번은 지적을 너무나 잘해요. 9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잘합니다. 그것도 아주 조근조근 집요하게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 지적하는 그 모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고칠 때까지 지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지적을 해주는데 상대방이 듣기 싫어한다. 그러면 그 정신 상태부터 썩은 거죠. 아니,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너 잘 되라고 얘기해주는데 네가 안 받아들여? 넌 정말 문제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번 유형들이 회사에서 높은 직책을 맡거나 어떤 조직에서 굉장히 그런 권한이 많은 위치에 있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해가 되시죠? 모든 회의, 모든 미팅, 식사 자리에서도 지적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지 않죠. 뭐 만나기만 하면 지적을 하니까. 자, 제 책에 넣어놓은 이 그림 잠깐 보세요. 젓가락질. 여러분 젓가락질 잘 하십니까? 표준적인 올바른 젓가락질이 뭔지는 아시죠? 뭐 그것을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게 올바르다고 하는 그 젓가락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제대로 하십니까? 1번 유형은 이 모습이 눈에 거슬립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식당에 갔어요. 내가 이렇게 젓가락질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유형은 지적을 바로 해주는 거죠. 나보다 직책이 더 높으면 바로 지적하고 혼내는 거죠. 자, 이 1번의 집착이 더 심한 사람들은 옆 테이블에 모르는 사람이 젓가락질을 잘못했을 때도 지적을 한다든지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번들은 이 모습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의 지적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오히려 1번의 이런 지적 때문에 내가 더 안 고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기분이 얼마나 나쁜데요. 이게 1번 유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번 유형의 이 모습을 아주 그냥 꼿꼿하게 지키면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 가면을 벗어야지만 1번 유형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즐거운 대화를 할 수가 있고
편안한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2번 유형입니다. 2번 유형은 봉사자예요. 남에게 봉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먼저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보면 뭐 인상도 되게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는 일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자, 전체 유형 중에 2번 유형이 특별히 남을 잘 도와요.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건 당연히 하고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나서서 도와주는 게 이 2번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유형에 대한 정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만심과 아첨으로 변해버리는 봉사자 스타일입니다. 자만심과 아첨으로 변해버리는 봉사자. 그러니까 2번 유형을 평소에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자, 1번 유형처럼 지적하는 거 없습니다. 잘 도와줘요. 정말 친절하고 힘들 때 도와주는 좋은 사람인데 왜 2번 유형의 정의에 좋은 얘기처럼 보이지 않게 써놨냐. 뭐 2번을 비하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 자만심과 아첨으로 변해버리는지 여기에 초점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이 내용을 듣고서 강사님은 왜 2번 유형을 안 좋게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봉사자라고 해서 좋게 설명하는데 저는 그게 2번 유형에 대한 왜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사자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죠. 있는데 2번 유형의 정의는 그게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럼 자만심과 아첨으로 변해버리느냐? 거기에 집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변해버리기 전에 왜 도우는지는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4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아마 여러분들 좀 유추가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도움 요청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들. 자, 부모로서 이런 아들을 키우게 되면 자기 실속은 하나도 못 차리고 남 도와주기만 하고 이런 아들들 있잖아요. 착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고 속 터질 때도 있고 남한테 당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일복이 많은 경선씨. 일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일복이 많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일복이 왜 많은지 여기에 이제 2번 유형의 집착을 보셔야 된다는 게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바라볼 때 그 관점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후원하는 삶을 꿈꾸는 시정씨. 2번 유형과 후원은 정말 딱 일치합니다. 후원을 해야 돼요. 봉사하는 것과 후원하는 것 내내 같은 얘기죠. 그것을 해야지만 2번 유형의 집착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부르면 무조건 나가는 주연씨. 부르는데 왜 나가겠어요? 남을 도와야 되니까. 자, 여러분 집안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부르면 무조건 나가서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 2번 유형이 도대체 무슨 집착이 있길래 저렇게 할까? 남을 돕고 그 사람이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2번 유형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맙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고맙다라는 얘기를 내가 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와줘야 되죠. 그 얘기를 더 듣고 싶어요. 더 도와줘야 돼요. 그럼 2번 유형의 집착이 심하면 심할수록 남을 돕는 일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상대가 요구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면 2번 유형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잘못된 방식이 뭐냐면 타인을 돕고 고맙다는 말을 확인하는 이 방식을 2번 유형만 사용합니다. 다른 유형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2번 유형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고요. 자, 언제까지 도울 겁니까? 언제까지? 돕는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언제까지 도울 거냐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가장으로서 내 가족을 책임지는 게 우선순위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 도와주면 그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내가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매번 와가지고 도와주고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유형의 집착이 뭔지 아시겠죠? 남을 돕는 집착이에요. 남을 돕는 집착이 과하다라는 거죠. 과하게 되니까 누군가에겐 불편하고 누군가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챙기지 못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2번 알고서 이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고 나 자신도
나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면 이번 유형은 필요할 때는 돕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신과 뭐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유형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례는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3번입니다. 3번. 3번은 성공주의자라고 부르는 유형이에요. 성공주의자. 그림을 보세요.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누군가는 경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져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성공 자체가 목적이다 보니까 때로는 편법을 써서라도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 돼요. 자, 어떤 목적,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날지 좀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공주의자 정의를 한번 볼게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성공 지향형 스타일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왜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까요? 사람이 감정적이게 되면 계획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 사용을 줄입니다. 사람을 택할래? 일을 택할래? 당연히 일을 택하죠. 이때 생각나는 고사성어가 있죠. 토사구팽. 당연히 3번 유형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유형의 사례를 좀 볼게요. 1번 성공 책 쓰기 교실. 책을 쓰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어떤 교실인데 앞에 성공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박이 나요. 인생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책을 쓰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 책 쓰기 교실을 3번 유형이 운영을 하고 3번 유형이 홍보를 하면 성공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냥 들어보면 우와 저거 대박인데 나 대출을 받아서라도 책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 쓰기 교실에 대한 얘기. 자, 두 번째는 너무나 예쁜 영경이. 예쁜 거랑 성공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자,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뭘로 판단합니까?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을 하죠. 그렇죠? 뭐 옷을 좋은 걸 입고 헤어스타일도 뭔가 세련된 스타일로 항상 유지하며 몸매도 좋고 운동을 많이 했다라는 것도 성공과 좀 연결되어서 보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뛰어난 외모, 뭐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뛰어난 외모를 만들어서 뭔가 호감적인 모습도 같이 더하게 된다면 성공한 사람으로 더 보게 되지, 반대로 우리가 뭐 내면을 딱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쁜 거, 뭐 잘 갖춰 입는 거,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3번과도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게 다 3번은 아니지만 3번은 당연히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여러분도 벤츠를 탈 수 있다고 꼬시는 컨설턴트. 자, 여러분들도 벤츠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교육, 강의, 책, 컨설팅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부자도 아니고 벤츠를 타고 있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봤을 때 한번 내 들어볼까라고 하는 충동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도대체 뭘 열심히 안 해서 성공하지 못했지? 저런 것들을 듣게 되는 건데 3번 유형들은 저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런 교육이 있으면 더 혹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저런 벤츠를 탈 수 있다고 꼬시는 컨설턴트의 그런 어떤 문구 내용 이런 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성공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경제력이 돼서 더 좋은 차를 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런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더 좋은 내용을 받아서 이 시대에 맞게 뭐가 더 나에게 부를 가져다 줄 것인가 알게 되는 거는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것보다도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그렇게 하진 않지만 편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돈을 벌게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꼼수를 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온라인상에서만 잘 나가는 혁수. 온라인상에서 잘 나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SNS에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몇 개 안 올렸는데 우리는 그 모습만 보고 이 사람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는데 우와 저렇게 맛있는 거 자주 먹으러 가네. 맨날 여행 다니네. 몇 개 안 되는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들은 실제로 본인이 성공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당연히 온라인상에는 무슨 사실적인 모습보다는 잘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포장을 해서 올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너무나 노골적인 그런 멘트들을 써요. 나 지금 뭐 어디 와서 비싼 거 먹고 있고, 남편이 이런 거 사줬다, 뭐 자랑하고 명품 자랑하고. 그러니까 왜 품격 있는 부자들은 그런 거 티내지 않고 그냥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성공에 집착이 심한 사람들은 그거를 더 티를 낸다라는 거죠. SNS에 더 보여줘야 되고, 뭐 네일 아트를 보여주는 사진을 찍을 때도 비싼 차 핸들에 로고가 보이는 데서 찍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4번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3번 유형에게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3번 유형이 알지 못하는 잘못된 방식. 정말 기억을 해야 돼요. 실패를 너무나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 성공으로 포장된 모습을 유지하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살면서 실패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부끄러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조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항상 뭐 내가 들고 다닌 건 명품이어야 되고요. 학력도 실제로 이것도 뭐 학력이 내 노력으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학력 위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외모도 이제 돈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형에 대한 욕심도 그래서 이 3번들이 높을 수 있어요. 뭐 성형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또 성형을 한 사람들이 다 3번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3번들이 자신의 성공된 모습을 집착을 하다 보니까 명품을 들고 다니는 거에 더 집착, 학력을 위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성형을 통해서라도 매력적인 모습으로 갖추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더 많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3번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4, 5, 6번 이렇게 3개 번호씩 말씀을 드리면서 책 설명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